반갑습니다. 차트브로 김군입니다. 오늘 스토캐스팅 네 번째 강의고요. 이동평균선에 관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공부할 게 각 변수에 따른 이동평균선의 이해고요.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장의 성질을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동평균선의 배열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이 뭐죠? 말 그대로 캔들을 평균 내서 점들을 찍어 놓고 선으로 이어 놓은 거죠. 자, 22평선은 20개 캔들의 평균 가격, 62평선은 60개 캔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평선 이꼬르 주가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이 스토캐스틱하고 연관성이 짙은데, 스토캐스틱은 이 Y축에 제한을 가지고 0과 100의 사이에서 주가 수준을 나타낸다면, 이동평균선은요, Y축에 제한이 없이 현재 추세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으로 뭘 할 거냐? 자, 추세를 판단하고 파동을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의 세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요.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 60일 2평, 122평, 242평, 이렇게 6가지의 변수를 활용할 거고요. 여기서 변수값이 적은 50, 20은 단기 2평, 60, 120, 240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이 이동평균선은 변수값, 이 민감도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자, 보통 이 5일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낸다 해가지고 가격선이라 그래요. 자, 가격이랑 보면 완전히 똑같이 가죠. 그래서 저는 이 5 이동평균선을 이제 캔들로 보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볼 건데요. 고승덕 선생님은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수선이라고 해요. 고수선. 자, 넘어가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제로 강한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이제 11선은 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승 중 조정 시 21선에서 재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식체계에서 제시하는 매수 원칙이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나 주도주의 강한 상승 시에는 21선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1선만 보면 주도주를 살 수 없다. 11선에서 반등하기 때문이다. 11선 지지는 매우 중요한 매수 신호였다. 이렇게 중요함으로 나는 11선을 고수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보통 정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21선에 닿으면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차트가 비트코인 20년도 상승장의 예시예요. 지금 보면 11선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하면은 상승장의 초입에 잡죠. 근데 21선에 닿는 순간은 언제죠? 추세가 한참 진행된 후죠. 이 추세가 강할 때 21선까지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쯤 돼서 살려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겠죠. 자, 근데 나는 원칙을 잘 지켜서 21선에서 매수를 잘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21선에 닿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 올라가던 놈이 이렇게 머뭇거리죠. 자, 21선에 닿을 만큼 하락이 나오면 이제 보통 추세가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 21선에 닿을 만큼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추세가 머뭇거린다. 머뭇거릴 확률이 높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끝나고
추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되죠? 또다시 11선을 타고 가죠. 그래서 이 12평선을 이제 고수선 혹은 진입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21선은 뚫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뀐다고 해서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 선들의 역할은요, 작은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두 개 차트가 시간봉인데 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12평 아래로 타고 내려오다가 22평을 뚫어주니까 다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추세가 발생할 때 12평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22평을 뚫어주니까 머뭇거리다가 다시 12평을 타고 쭉 내려오죠.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12평을 타고 쭉 가다가 22평을 뚫어주니까 또 머뭇거리고요. 즉 우리가 가져가는 트레이딩의 기간적 호흡에 따라서 뭐 스윙이냐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62평선을 한번 볼 건데요. 62평선을 우리가 보통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62평선을 추세선이라고 부르냐?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는 차트가 1시간 차트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매도의 기준을 22평이 깨지는 걸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한 파동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2평선을 기준으로 매도의 기준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죠? 추세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2평선을 기준 삼을 때 보통 이제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락 구간의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22평선은 내려가다가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하는데 62평선은 이 구간까지 한 번도 깨지질 않죠. 22평선을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62평선을 가져간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22평선은 이 짧은 추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62평선은 이 긴 추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의 트레이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조건 22평선보다 62평선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트레이딩 호흡을 짧게 가져가냐, 길게 가져가냐 이 차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지션을 길게 홀딩함으로써 들인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예시 차트를 한번 보면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고 자, 12평 위에서 이렇게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우리가 22평이 깨지는 걸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이렇게 한 파동을 챙기게 되죠. 근데 62평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본절치기죠, 본절치기. 그러니까 내가 짧은 텀이었을 때는 수익권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은 더 들이고 얻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변수를 생각해야 되고 이 가격이라는 게 이제 신호가 좋다고 해서 항상 내 멋대로 가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짧은 텀에서 단기 매도 신호를 확인한다면 어느 정도 포지션을 분할로 정리를 해주는 게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121 이평선은요.
경기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제 경기가 올라갈 때는 122평도 올라가더라. 경기가 내려갈 때는 122평도 내려가더라. 그리고 242평선은요. 주가의 대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대세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나스닥 일봉에 이제 242평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꼬꾸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물론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걸 확인하면은 이미 다 빠지고 나서예요. 이제 후행성 지표라서. 자, 이 122평선하고 이제 242평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총 6개의 이평선을 얻었는데 이 이평선이 차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자, 크게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평선이 수렴한다. 콘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발산하면서 주가가 발산하면서 민감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은 다시 회귀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붙고요. 이평선이. 그 다음에 다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회귀했다가 수렴했다가 발산이 나오면서 벌어졌다가 이거의 연속이에요. 자, 이게 뭐죠?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이평선의 모양들이. 자, 와이코프의 시장 모식도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 재축적, 재상승, 재축적, 상승, 분배, 하락, 재분배,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에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거나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주로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자, 이격은 차트가 방향 추세를 띠면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현상 중에 하나. 근데 주가가 이쯤 돼가지고 이격이 좀 멀다. 쫓아볼까? 쫓쳐요. 어떻게 되죠? 이격이 더 멀어지죠? 이번에는 진짜 멀어진 것 같다. 쫓아봐야지. 어떻게 되죠? 이격이 더 멀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서 종종 봤는데 이제 차라리 볼린저 밴드라도 사용을 한다면 뭐 상단선을 이탈했다. 이게 뭐 이격의 기준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이평선은 이제 이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죠. 자, 고승덕 선생님이 쓰신 책에도 이격도 지표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있긴 한데 어차피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격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지표를 2개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격은 그냥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격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면 방향이 나온다예요.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삼각형이 끝나고 항상 방향이 이렇게 나오던가요? 아니죠. 이제 엘리어트 파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뭐 ABC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더 나오면은 이제 뭐 무제한 연장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들 막 이야기하죠. 자, 이 이평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평선이 모이는 게 뭐죠? 주가가 수렴 중이다. 보합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시 차트가 15분 차트인데 이렇게 이평선이 다 모여가지고 방향이 나왔나요? 아니죠. 계속 끌고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격처럼 수렴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거죠. 이평선이 수렴하면은 그 타이밍에 방향이 나온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 수렴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차트브로 IPDA 영상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박스권의 기간 규모로 뭘 알 수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자, 상하단의 유동성이 스노우볼처럼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의 규모, 즉 박스권의 기간과 유동성의 정도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수렴과 확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죠? 볼린저 밴드가 있죠? 이게 수축과 확산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수축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볼밴 폭을 보면요.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좁아졌냐, 얼마나 넓어졌냐, 어느 정도로 수렴했냐를 판단할 때 이제 볼밴을 보고 판단을 하면 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볼밴을 보고 얼마나 넓어졌다, 얼마나 좁아졌다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가 있나요? 자, 많이 좁아졌다, 많이 넓어졌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평선을 활용해서 수렴을 판단하면 이 기준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차트에서, 이 1시간 차트에서 242평까지 이평선이 다 모였다. 자, 4시간 차트에서 242평까지 다 모인 상태다. 이런 상태로 명료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 자, 시계열에서 발생하는 이평선의 수렴의 정도를 보고 그 다음 발생하는 첫 확장의 파급력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에서 유동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게 물론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 시간과 규모로 곧 유동성의 정도를 유추해 보는 거죠. 만약에 뭐 15분에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 발산이 나온다면은 최소한 15분만큼의 발산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6시간에서 이평선이 다 모였다. 그러면 6시간의 시계열이 가진 힘만큼 첫 발산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모이면 방향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추세의 시작에도 수렴이 길어지는 게 좋은 이유를 정통적인 분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하락 도중에 수렴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평선이 뭐죠? 이 이평선이 곧 매물이죠, 매물.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는 매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개인 투자자는요, 뭐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뭐 지하실로 내려갈 공포도 감당을 해야 되고, 포지션을 당연히 길게 홀드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여기 물렸는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빠지면은 털고 싶어지고, 올라오고 빠지면은 또 털고 싶어지고, 이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자, 그 시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이 각 시계열에서 보이는 이 이평선이 수렴했냐 안 했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세우는 거죠.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목구름대하고 좀 비슷한 원리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격과 수렴은 곧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고, 우리는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평선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을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배열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여러 개의 이평선이 만들어낸 배열을 보고 추세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뭐 크게는 정배열, 역배열, 보합세, 혼조세 이렇게 있는데 정배열이 먼저. 정배열이 뭐냐? 이평선들이 골크 나가지고 가지런히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여태까지 만들어온 가격의 데이터가 곧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역배열은 반대겠죠. 자, 그럼 보합세는 뭘까요? 아까 배웠죠? 이평선의 수렴이에요, 수렴. 주가가 변동성 없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수축하고 있다. 자, 혼조세. 이게 조금 보합세하고는 다른데 이평선이 방향을 안 나타내고 지저분하게 꼬여 있는 상태예요. 꼬여 있는 상태. 이게 박스권을 좀 크게 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일봉에서 이런 이제 배열 상태들을 보면은 이제 일봉에서 보이는 혼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크게 한 개의 변동성이 큰 박스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자, 그런데 뭐 사실 이 정도 이제 배열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배우는 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열이 가진 특징들은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보면 너무나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정배열에서 캔들이 이평선 위에 타고 있으면은 강세라고 하고요. 역배열에서 이평 아래 타고 있으면 약세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정배열 상태에서는 눌림의 롱치고 역배열 상태에서는 오름 쇼치고 이게 기본이죠. 자, 비트코인에서 일봉 차트를 이렇게 이평선이랑 같이 보면요. 보통 이평이 아무리 후행성 지표라고 한들 이 정배열이 깔끔하게 맞춰지면요. 이제 보통은 최소 한 파동 정도는 더 가주더라. 역배열이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지면은 한 파동 정도는 더 내리더라. 이런 뭐 경향성들도 다 찾아보면 좋고요.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배열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이는 이분이 누구시죠?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찰스 다우 선생님이시죠. 자, 찰스 다우가 뭐라 그러던가요? 이제 시장의 추세는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점과 저점만을 보고 이 추세의 디테일을 나누고 각각 시계열에서 볼 수 있는 이 추세를 명료하게 판단해서 장기, 중기, 단기에 대한 상태를 캔들만 보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시계열의 장단기 이평선을 통해서 복합적인 추세를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왼쪽의 차트는 30분 차트고요. 오른쪽의 차트는 3시간 차트예요. 근데 이거 두 개 같은 차트예요. 자, 근데 왼쪽의 62평선에 한번 선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의 3시간 차트에서 12평선을 한번 쭉 따라서 선을 그어볼게요. 두 개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122평선을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22평선을 따라가 볼게요.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이 차트를 한번 날봉으로 가가지고 비교를 또 해볼게요. 자, 이게 날봉 차트고요. 또 3시간 차트예요. 자, 날봉에 12평하고요. 오른쪽에 62평. 이 정도 되겠죠? 날봉에 22평. 3시간에 122평. 이게 똑같아요. 차트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각 시계열에서 추세를 간단 명료하게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봉 차트를 뭐 장기로 보고요. 3시간을 중기로 보고요. 30분을 단기로 볼게요. 자, 일봉의 장기 추세는 지금 혼조세죠. 단기가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혼조세. 상승으로 조금 유리한. 자, 중기는 상승이죠. 단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죠.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장기는 혼조세, 중기는 상승, 단기는 상승. 이런 식으로 각 시계열이 가진 추세를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장기는 혼조세, 중기 보고 중기는 상승이구나, 단기는 상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기가 혼조세에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중기도 상승, 단기도 상승. 자, 여기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매도로 보는 게 맞을까요? 매도는 짧게 가져가고 큰 추세의 힘을 활용해서 방향에 대한 힘과 파급력을 생각해서 이 추세의 배열을 깨지 않는, 이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눌림이 왔다가 돌아 나가는 움직임들을 타겟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을 활용해서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한 트레이딩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중기, 단기의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큰 방향의 힘을 알고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추세가 이렇게 3가지 단계로만 구성되지는 않아요. 차트 안에 시계열은 무한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트레이딩을 가져가는 스타일에 맞춰서 장중종 단으로 기준을 잡고 규모를 나누고 현 시점의 추세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다 보면 우리가 확률 높은 트레이딩을 가져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가이드라인. 자, 이 3가지만 나누더라도 벌써 경우의 수가 수십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 3가지 시계열의 추세를 경우의 수로 맞춰서 구분을 해보고 어떤 경향성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차트를 뜯어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큰 힘을 활용해서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어느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트브로 카페에서 이 추세를 구분해서 여러 개 한번 찾아가지고 뭐 장기는 뭐 하락 추세, 뭐 중기는 뭐 혼조세, 뭐 단기는 하락 추세였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다.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올려보시면은 또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활용해서. 자, 오늘의 이동평균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